예, 무조건 1대1님, 예,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미스터 김, 예,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일정을 잡은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수 고용직 문제를 다뤘죠. 노동 문제의 전문가이시고, 또 노동 현장에서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하셨던 이상학 선생님을 모시고 초대 손님으로 오늘 대담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제가 금방 도착하자마자 와가지고 일단 목이 마르네요. 땀도 나고. 자, 우선 인사를 하시죠. 초대 손님 이상학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상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시작하면서 저는 인사를 했는데 우리 보조사회자 안누리님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산학군입니다. 자, 이야기를, 원래 이제 생각에는 진보 대통합에 관한 최근 뉴스, 최근 소식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보 대통합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예, 궁금한 점도 이렇게 서로 묻고 소통하는, 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학 선생님께서 제 시간에 이렇게 오시고 일찍 오시고 그래가지고 아예 노동 문제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요즘에 어떠세요? 근황이 어떠신지 먼저 인사 겸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좀 자막이 나가고 있네요. 한국노동복지센터라는 데서 지금 이사로 있는데요. 제가 민주노총 포함해서 노동운동에 한 20년 가까이 있었나요?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노동조합 조직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는 셈이죠. 그 대신 노동조합 안은 아니지만 노동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무조건 1대1님이 이상학 이사님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곧바로 한국노동복지센터에 대하여 소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1대1님이 먼저 질문을 하시죠. 한국노동복지센터는 저희 사단법인인데요. 복지 나눔, 노동자들의 복지 나눔, 이것이 이제 화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내에서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 활동이나 사회활동 보다 좀 더 넓혀가지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사회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을 돕고 하는 것들을 연결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기여, 사회적 공헌, 이런 것들도 연결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폐 컴퓨터 이제 우리는 이제 폐 끝난 컴퓨터를 재생해서 그것을 사회 취약계층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넓혀서 아시아 지역에 이제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도 보내자 해서 한번 1차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제가 민주노총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원에게 노동운동의 역할이 있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국민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노동조합 역할이 있고, 또 조금 시야를 넓히면
어떤 세계 노동자 속에서의 우리 노동자의 역할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 우리가 노동운동, 우리가 국제연대나 해외, 외국 노동자들로 연대할 때는 주로 우리가 그가는 노동운동이 탄압받고 어려웠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걸로 생각해서 국제연대는. 그런데 제 생각은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도 높고 상당하고 그리고 노동운동도 발전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이제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특히 아시아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복지 나눔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노동자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한국 노동복지센터 이전 과거의 노동운동과는 비교하면 상당히 외연도 넓고 또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서도 다양한 모색을 하고 계시는군요. 강정기지 반대님 반갑습니다. 경청모드로 들어간다고 열심히 들으신 모양입니다. 여러분 대한 방송이죠. 인터넷 매체 커널 싱크 TV 정기 후원 및 방송 다시 보기 추천 질차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보통 이제 계기가 있잖아요.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게 된 어떤 계기. 그러니까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은 어떤 것이 계기가 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한 건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부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제가 근무한 데가 대한교육보험이라고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있는 교보문고의 모회사가 대한교육보험 생명보험 회사죠. 거기서 노동자를 처음 87년에 만들었는데요. 그때 전 다른 직장에 있다가 좀 옮겨가서 한 1년 남짓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와보니까 제 첫 느낌이 굉장히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게 사람 사는 사회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인간이 중심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는 마치 군대에 다시 들어온 것 같은 이런 문화가 있었고요. 심한 경우에는 폭력도 상급자, 하급자의 폭력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으려면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제 사실 좀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쭉 준비를 해왔는데 마침 6.29가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쉽게 노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노동조합을 하면 아마 첫 번째 동기는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직장 공동체, 사회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당시 분위기 속에서 사실 우리 사회 일반이 군사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랬던 시기에 어떤 노동 현장에서 인간 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한 자각, 이러한 계기가 있으셨군요.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기, 그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상당히 된 거죠? 벌써 87년서부터. 예. 어떻게 안노리님, 이렇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하시죠. 예, 이상학 선생님이 팩컴퓨터 보내는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예. 사실, 민주노총에서 팩컴퓨터가 이제 조합원들한테 보내지는 경우들이 몇 대씩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그걸 다시 재생해서. 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휴대폰 같은 것도. 예. 이 동남아 같은 데 보낼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다행히 또 이상학 선생님이 또 보험에서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특수고용직 문제가 이 노동 문제 전반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어떤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산업이랑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수고용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특수고용직의 상당수가 서비스업에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예,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그 대신 이제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노총에도 있었고, 노동자 현장에도 있었고 한데, 보면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특수고용직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이 사회를 움직이고 경제를 움직이는,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은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람보다는 돈이 우선, 돈의 원리가 우선 적용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 한진중공업 노동자 해고라든가 등을 보면은 기업 운영에서 사람은 돈으로 그냥 파악되는, 돈의 경제적인 논리에 훨씬 더 하부단위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기업 내부에서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좀 임금을 많이 줘야 되는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려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포함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들은 결국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혀 사고하지 않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해법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런 민주노총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비정규직 문제를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을 넣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이런 풍선과 같은 사실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직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규제를 하면 저쪽 특수고용이 이런 쪽이 왕창 늘어나고, 특수고용이 이쪽을 늘어나고 하는데, 그것을 비정규직법 이런 문제를 규제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노조에서 뭘 하고 있냐면요, 파트타임을 사용합시다 이런 거.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 이런 것이 고올 붙어 있잖아요. 근데 파트타임을 사용하세요.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주장하는 게, 노조에서 정부 관료, 고위 관료들도 파트타임을 해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럼 파트타임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해서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파트타임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일주일에 40시간 다 일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25시간만 일할 사람이 있고, 나머지 15시간 다른 사람이 일하게 되니까 일자리는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대신 나는 40시간에서 25시간 일한 만큼만 임금이나 사회보장 이런 걸 다 받는 거예요. 물론 그걸 우리말로 하면 약간 정규직 파트타임 같은 거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제일 핵심은 동일한 노동에 동일 임금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복잡해져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이나 특히 기업은 다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소비자들이나 노동자 욕구가 다양해졌다고요. 다양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 형태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산업 구조가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24시간 일하는 데도 있고,
뭐 밤에만 일해야 되는 곳도 있고 또 그 사실 그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히 경쟁적이다 보니까 기업이 뭐 한 계절만 하고 그다음에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그 기복도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고용 형태는 산업 구조나 세계 경제 구조에 다양하게 인정을 하되 그 대신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그게 일자리를 이제 나누자는 거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죠. 기업은 자꾸 일자리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저는 네덜란드 노동조합의 요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를 박발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아니라 임금의 셈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정규직 임금의 셈법과 비정규직 임금의 셈법이 다르고 대학에서 같이 강의를 하더라도 정규직 교수의 임금과 시간제 강사님의 임금이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비용이 완전히 다르게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그런 것이 기초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고용 형태는 어쩌면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해요.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본 저 이제 특수고용직에서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비정규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대부분 이 불법 파견, 파견직 노동자들에 대한 것들이 제일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홍대 미아원 청소부서 지자체에서 시작해갖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 퀵서비스도 그런 건데 이 파견직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비슷한 다단계적인 형태들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자 자주회사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얘기가 돼요. 노동자 자주회사. 중남미식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 특수고용직이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 찬반 양론이 많거든요. 대부분 실패했었다. 그런 것들을 왜 다시 하려고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있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기업을 노동자가 하게 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창출한 이익을 외국의 투기자본 세력이나 자본가들한테 배당 이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하청업체가 돼서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지금 조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못하고 있는 게 그 노동자들의 경영 참가 문제를 좀 했었는데요. 왜냐면 지금 그 노동자 경영 참가는 기업에 있는데 뭐 참가하는 문제도 있고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자주 관리, 노동자 직접 경영하는 문제도 포함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 자주 관리를 해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게 주로 시내버스 이런 공공적인 영역은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쟁 시장에 노출된 사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TV를 만드는 회사에 노동자 회사가 만들어지면 다른 TV 회사나 부품 회사들이 그것을 이제 고사작을 쓴다든가 부품을 조달하는데 뭐 지장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데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버스는 몇 군데서 시도가 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이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직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그렇게 깊이 연구되거나 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검토를 좀 하고 그걸 사회적 이슈로 자꾸 만드는 작업을 저는 우리 방송 같은 데서 하고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사실 퀵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자 자주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민주노총에서 하는 퀵서비스 자주회사 말고도 다른 데들 자주회사들을 퀵서비스 기사들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 자주회사를 만든 그 회사 같은 경우에
다른 데에서 있는 PDA라든지 무전기를 꽂지 못하게 하는 형태들, 그 노동자 회사들을, 그 자주회사를 이제 고사시키는 방식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하에서, 시장경제하에서 이 노동자 자주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는 그 노동자 자주회사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독점권 있는 부분들을 넘겨줘서 보호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언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시도를 해봤던, 예를 들면 노조에서 경영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몇 년 전에였죠.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거기 소장을 맡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민주노총에서 그때가 2005년, 6년인가요? 정책연구연구원장 하시고, 어때요? 지금 말씀하시던 중에 두 가지 중에 먼저 저거를 해보죠.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에 대해서 그 연구소가 어떠한 것들을 시도하려고 했고, 지금 잠깐 쉬고 계신데 그게 소장님으로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식은 이런 거죠. 이제 최근에도 이제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이 이게 좀 문제가 되면 정리해고부터 먼저 하잖아요. 노동자 정리해고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동자 정리해고를 할 때쯤 되면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지금 대표 한진중공업 부산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서울에 있는 대우자동차 판매 두 개 다 재벌 그룹에, 사실 대우자동차 판매 대우그룹에 아주 재벌 회사인데, 그 두 회사를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경영에 대해서, 경영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절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조선회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산직 노동자의 3분의 1 정도를 정리하고 30% 정도를 정리해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용조정을 30% 정도 하고 있는, 그 중에 안 나간 사람들은, 스스로 안 나간 사람 다 정리해고를 하는데, 한진중공업이 아마 굉장히 큰 회사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한진중공업이 일종의 경영 실패랄까? 경영 판단의 오류랄까? 이런 게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다 보니까 손쉽게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거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현대 지금 한진중공업은 소위 상선, 그러니까 일반 조선을 만드는 게 한 80% 정도 될 거예요. 80% 정도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특수선, 군함 만드는 게 이런 게 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 상선인데, 일반 상선은 지금 중국하고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경쟁 상호기업이 어렵다고요.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이 조선이 이제 발주량으로 이제 한국과 경쟁한 관계에 있는데, 중국이 인건비가 싸고 단가가 싸게 먹히니까 단가 경쟁에서 어려운 건 이미 예견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의 대부분을 상선에 의존해 왔는데, 그럼 다른 한국의 조선사들, 현대중공업이든 삼성중공업 이런 데는 이미 상선 비중을 확 줄여놨어요.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총 매출에서 선박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중공업이 조선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선만한 회사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조선 분야가 더 많아요. 그게 이제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플랜트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큰 대우조선도 이미 플랜트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리고 선박을 만들더라도 중국과 경쟁해서 고부가 가치 LNG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중 그걸 안 하고 있었어요. 대형 선박사 중에서.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선에서는 경쟁이 안 되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수빅에다가 여기다 그쪽에 투자가 그쪽을 짓고,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이게 줄여가지고 어떻게
그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들을 그 해고시키는 그 전부터 사업을 구조를 계속 개편했으면 그 인력 분에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걸 안 했던 게 노동자 해고로 나타났던 거고 대우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도 흔히들 알려져 있기로는 대우자동차하고 총판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어려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우자동차 판매와 대우자동차 GM대우가 총판이 계약 해지된 게 2009년 말 2010년 초 정도 알고 있는데요. 회사 어려워진 건 2008년부터 어려워졌어요. 2008년부터 어려워져가지고 회사가 거의 지금 이제 그 재무제표상을 보면 사실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왜냐면 2008년대 주가가 5만 원 정도 갔었거든요. 지금 2,000원대거든요. 그러면 25분의 1 정도 떨어졌어요. 회사가 완전히 그냥 주식시장이 그걸 반영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망한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왜 망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경영이 실패일 수도 있고 회사 자금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2008년에 초에 보면 그 주요한 그 대주주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의 한 5, 60%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 말에 가면 개인 주주들이 99.3%를 갖고 있어요. 다 팔고 나간 거예요. 그죠? 1년 동안에.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간에 회사가 대규모 차입을 해서 좀 방만한 투자도 했던 것 같고 그 돈이 좀 약간 의문스럽게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는 동안 회사는 완전히 2, 3년에 망해버렸어요. 주가가 5만 원 사된 게 2,500원 2,000원대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노동자들을 다 해고 70%는 아까 해고해버렸잖아요. 지금 정리해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진중공업이든 대우자 판매든 보면 경영 판단의 잘못이나 아니면 경영에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그 결과는 결국은 노동자 해고로 나타난다고요. 그 해고되기 전까지 보통 노동자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때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건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연구소에 있는데 연구소에서 노동조합이 경영에 좀 개입할 수 있도록 그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단체별 단화의 경영 개입 방식인데 우리는 단체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사회 등 이런 독일 같은 데 이사회 노동자 대표 참가한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면 또 한 가지 방식은 그 우리 회사가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 주식을 사서 주주총회 가서 주주로서 주장을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여기 현대정권 노동조합이 주식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 주식을 5%인가 6% 정도 갖고 있어요. 조합원들이. 그걸 가지고 5% 정도 되면 굉장히 주총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 회사의 경영 정보, 회사 하는 일에 견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취지였던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회사나 그 기업이 어떤 개인이나 주주만의 그 소유물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그 노조라는 매개를 어차피 거치겠죠. 그런 걸 통해서 경영에도 참여를 하고 또 그 수익과 손해에 관한 것도 이제 관계를 맺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우리가 흔히 천민자본주의라고 불려지는 우리 기업 풍토에 비한다면은 뭔가 새로운 그 시도를 해보려고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민주노총의 정책연구원장으로 뭐 계실 때 뭐 주요 정책이나 이런 거는 잠깐 그 노래를 듣고 쉬었다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앞 시간에 우리가 그 이상학 선생님 그 한국 노동복지센터 이사로 계시죠. 예, 그리고 그 한국 노동복지센터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그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 운동을 하게 된 계기 뭐 이런 부분을 앞에서 다뤘는데요. 그 오랜 시간 민주노총에서 정책을 담당해 가지고 뭐 그 일을 하시고 그래서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우선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 노동운동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정책 부분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게 된 동기라든가, 예,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연구를 했었는지 이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본래 전 노동조합을 할 때 조직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그 교부생명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 위원장을 하고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했고 뭐 전노역 건설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그러다가 해고도 되고 뭐 했었는데요. 제가 그 교보생명 노동조합 단위 노동조합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 사회라는 거는 결국은 그 뭐 담론이랄까 명분이랄까 이론이랄까 이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 그 경쟁에서 노동운동이 굉장히 뒤처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자본이라든가 다른 국가 다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그 여론 쟁탈전, 내지 담론 경쟁에서 그 일정한 그 자기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현장 노동조합을 하면서 노동운동이 그거 매우 취약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에 오면서 처음에는 이제 주로 연대 사업 이런 걸 좀 하다가 국제 사업도 하고 이러다가 내가 정책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정책 쪽에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전혀 사실 충족시키지 못했는데요. 저도 그 일하면서 저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하면서 이제 쭉 이게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과연 그 한국의 노동운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의 이제 노동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은 일반적인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동운동이라는 게 조직된 노동자들의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노동운동은 저는 그것은 한계가 있는 운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그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약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런 다수의 그 대중들을 위한 운동이 돼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노동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조직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일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죠. 현장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 총연합단체나 민주노총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봤는데 그래서 저희 제일 크게 생각했던 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2000년대 초반 쪽에 정책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비정규직 문제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현실은 광범위하게 있었지만 이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할 시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비정규직 문제 같은 걸 좀 했고요. 제가 이제 가장 이제 민주노총에 있었으면서 제가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제 좀 해서 법안도 만들어가지고 현재 법안이 이제 그것이 이제 그때 야당이 가져가서 약간 바꿔 핵심적인 걸 빼버리고 이제 껍데기만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그 이주노동자 법안을 저희들이 만든 것을 거의 모체로 해서 약간 바꿔서 현행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 이주노동자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이런 좀 제가 장애인 노동자 문제를 좀 생각하다가 이제 끝까지 못 나갔었는데 그런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노동조합이 한국 사회 내에서 중요한 구성체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봐왔었어요. 그러려면 우선 조직력, 조합원 수도 많아야 되고, 조직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있어야 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기는 측면에서 저는 민노총 정책실장을 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것을 어쩌면 제가 이론적으로 민노총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것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실패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노동조합이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채널 같은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있으면서 크게 보면 2가지 정도를 좀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소통불통 꼴통님이 별풍선 99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 정말 제인배십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1대1님, 우리 항상 질문맨이시죠? 이 질문맨께서 이 얘기를 하셨네요. 우리나라의 노조 설립률이 생각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노조 설립률이 아니라 이제 노동조합 가입률이겠죠? 그렇죠. 북유럽 국가들 85%, 90%라든지, 유럽 국가들 한 5, 60%에 비하면 너무나 낮죠. 근데 이 이유가 뭘까, 이제, 한번 정책실에서 연구를 하셨으니까. 네, 조직률요?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죠. 지금 10한 1% 되나요? 그렇죠. 한국노총 포함이죠. 다 포함해서.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민주노총이니까 한 5% 남짓이 이제 민주노총 조직률인데요. 이것은 어떤 가장 크게는 노동조합 조직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2번째는, 사회에 있는 노동자 의식, 계급 의식이라 그러죠. 하여튼 노동자라는 의식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큰 2가지 요인을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첫 번째 이유를 거의 대부분 이유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를 가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산별 노조가 일반화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학생인데 나는 자라서 금속 노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미리 하여튼 조합원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자동차 조합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금속노조의 하청 노동자도 될 수 있고, 금속 관련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하지만 현대자동차 정규직이 아니면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의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일하던 사람도 해고가 되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조합원 수가 극히 적겠죠. 그리고 사실 노동자들이 조합원에 가입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가 참여함으로써 어떤 얻는 유인이 있어야 참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산별 노조로 되어 있을 때에 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완전히 기업별 노조에서는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업 노조 소속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고요. 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조직 구조의 문제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있고요. 물론 또 한 가지는 사실 빼뜨릴 수 없는 역사적 과정이죠. 그건 제가 2번째로 노동자 의식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 유럽의 노동자는 오랫동안 역사를 가지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권리로 자리를 잡아왔지만 우리는 전혀 그게 안 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의식과도 통용돼 있는데, 지금 유럽의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 브루디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죠. 문화적 계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계급, 요즘 문화적 계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소위 귀족, 이렇게 귀족 집안에 자라가지고 아주 옷 입는 것부터, 걷는 것부터, 밥 먹는 것부터, 이런 게 이제 품이 있는 귀족적인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만 노동자 계급에서 태어난, 그리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 계급이 그렇게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브루디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학자로 알려져 있음에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유럽 프랑스 혁명 때 노동자 대표는 산길로또 짤막한 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노동자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화적으로 어떤 것이 형성되어 있었는 게 장단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노동자들은 노동자라는 어떤 계급 의식이 이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에 뭐랄까 당당하게 자기주장할 수 있고 그것이 노조가 되고 노동자 당이 되고 이런 기반이 됐다는 측면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굉장히 산업화 과정도 짧지만 대부분의 제가 노동자 할 때도 많이 나왔던 게 저는 이제 화이트 칼라 넥타이맨 노동자였기 때문에 제가 어디 다니면 그래서 넥타이 메고 가면 사람들이 저게 무슨 노동자야 이제 우리 집회 같은 데 가면 이제 그런 인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꼭 넥타이를 메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 작업복이에요. 우리는 이게 작업복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공순이 공돌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만큼 노동자들을 약간 이렇게 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 노동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실 이 사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노동자 자신과 사회적으로 그런 당당한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취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물론 거기다 레드 컴플렉스라든가 뭐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노동자라든가 노동자 한다는 게 요즘도 노동자 보면 집안에 빨갱이라든가 노동자 했다고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특히 여성조합원 간부들 같은 경우 이런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비우호적인 환경이 여전히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역사적 과정인데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점점점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는 보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재밌는 대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전국 하청노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든지 또 합의점을 찾아서 90점에 대한 만드는다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민주노총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단노조 형태들을 실험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것들을 작용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제가 이 민주노총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들도 있고 퀵서비스 노동조합 같은 경우라든지 화물연대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요. 이제 화물연대를 저희가 말씀드리나 보면 화물연대는 그냥 단순한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개인 사업자들이거든요. 사업자들인데 사업자들이 뭉쳐있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특정화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은 화물연대 조합원 수의 한 4배 정도가 기사들이 모입니다. 이거는 비조합원들 기사들이에요. 저희 퀵서비스 노동조합도 뭐 이게 모여서 집회를 하면 뭐 한 50명, 100명이 모이면요. 그 중에서 뭐 3분의 2 정도는 비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형태들의 노동조합들을 민주노총에 관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도 민주노총 조합원의 한 90% 정도는 대공장 정규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게 전환이 잘 안 되고 있고 상당히 좀 속도가 느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의 산업구조라든지 노동자들의 구성 비율은 굉장히 빨리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민주노총이 사실은 못 쫓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민주노총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 노동자들이 좀 전에 이상학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계급의식이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예. 계급의식에 대한 것들이 없던 이유 중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색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 예. 그러다 보니까 계급정당에 투표하기보다는 지역정당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정치적 역량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는 건 맨 처음에는 임단협이라든지 노동자 복지 문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단계가 좀 높아지게 되면은 경영참여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단계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치활동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노동조합 운동의 그 단계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갔는데 사실상 이 주력은 맨날 어떻게 됐냐면 법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단협 중심으로 간 거예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 왜? 그쪽이 주력 부대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민주노총 안에서도 고민이 있고 사실은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노총은 아마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시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노동자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계급적 투표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리들을 찾아나가야 되는 것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아주 열변을 토하셨는데, 이상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담론, 여론 형성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 이런 거는 어떤 노동, 계급적인 문제, 그리고 그런 계급 문화의 관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1980년대, 87년, 노동운동 과정에서 인간임을 자각하고, 또 인정투쟁, 또는 권리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쳤죠. 이 노동조합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사실 어용노조만 빼고는 온갖 탄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운동 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중에 아까 나왔던 것도 있고 그러는데 모든 거를 이렇게 질문을 다 답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2011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고 그 이후에 또는 그 이전의 어떤 정권들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을 텐데요. 그런 어떤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예, 하시는가요? 현 정권에 초점을 맞춰보죠. 예. 예. 근데 현 정권의 노동정책이 있습니까? 노동정책이요? 예. 제가 볼 때도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있다면, 노무관리 정책이나,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노동정책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이 측면에서 노동자의 삶과 일자리와 노동자의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이 노동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아닌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은 노동정책이 아니고 그것은 자본을 위해서 노동력 동원해주는 정책, 그 다음에 기업을 위해서 노무관리를 하기 위한 정책, 국가를 위해서 노동력 동원을 하기 위한 정책,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보면 다 초점이 그쪽에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과거 상대적 민주적인 정부도 큰 틀에서는 과연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각종 정부위원회를 다니면서 노동부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많은 부서 중에 노동자의 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노동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부가, 마치 다른 경제 자본이익을 대변하거나 국가의 특히 자본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부처에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듯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소위 논리를 하면 경제 논리, 이런 국가 발전 논리, 이런 논리에 그냥 하위 파트너로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과연 노동 정책이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것을 저는 한국 같은 정치 구조 내에서 진보 정당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구조 내에서 정부에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진보 정당의 노동자 정당이 세력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노동조합들이 정책을 내고 담론 경쟁을 하고 정책 경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농담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지야 노동부 당신들도 힘이 세지지 않냐, 정부에 가서, 내에서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나 조직력,
그리고 조금 더 플러스되면 노동조합의 정책 능력 내지는 담론 생산 능력과 담론 경쟁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돼야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동감하는 것 중에요. 그 작년에 우리나라 5대 기업의 순이익이 78조입니다.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68%죠. 그러면 과연 그 68%나 더 많은 수익률을 났으니까 더 많은 배당을 줬을 거고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외국의 투기 자본들은 돈을 빼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을 차라리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올리는 데 썼으면 어떠냐는 거죠. 근데 이게 막는 이 교묘한 논리가 있어요. 바로 이 조중동에서 하는 귀족 노동자들 또 월급 올려준다. 아주 이 괘씸한 논리인데 이 논리에 대해서 대응을 노동조합이 사실은 제대로 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투쟁으로서는 이 논리를 못 깨거든요. 임금인상 투쟁으로 이 논리를 깰 수는 없고요. 의무고용제를 해라라든지 하청업체한테 그만큼의 이익을 돌려주라라든지 이런 투쟁을 사실은 노동조합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노동조합이 조합주의에 사실은 빠진 거죠. 그래서 자기 임금을 올리는 것에만 신경을 많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정말 해야 할 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상 선생님이 그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고 또 그 정책이 법안이 되고 그게 실제로 되도록. 예를 들면 요번에 문제가 됐었던 이 정운찬의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거 민주노총에서 환영 성명을 냈어야 돼요, 사실은. 예, 근데 물론 껍데기가 빠진 거지만 좀 더 보완해서 완벽하게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민주노총 쪽에서 확 밀어줄 수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들은 민주노총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중동의 논리, 귀족노조에 대한 이 논리를 깨질 못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게 민주노총은 이 조합주의를 빨리 이제 탈퇴해야 될 부분들이 이 정책을 이제 이상학 선생님이 또 만들어주시고 해야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노동운동이 앞으로 해결될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학적이 얘기하면 담론 경쟁, 사회 전체에 두어간 담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거나 최소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정책이, 물론 거기 정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그걸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노동운동에서 한 20년 이상 있었지만 노동조합은 제일 중요한 게 조직력이고 사람 숫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닌 거죠. 특히 최근같이 미디어 세상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누가 그 중요한 담론,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얘기가 담론 경쟁장에서 누가 가장 담론의 교차로를 누가 정확하게 장악한, 거기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사회 권력의 핵심 부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노동운동은 그 부분에서 거의 골방에 지금 갇혀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연 노동운동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고, 자본이 퍼뜨리는 것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물론 노동운동이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잘하는 가치도 있지만 그것이 이 공론의 장애나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장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더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예전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대담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거기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렇게 거기에는 사실에 기반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과장된 것도 저는 있다고 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운동은 아무런 대안이 없거든요. 말 한마디 나온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정도로 취약한데요. 전 여기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을 제대로 되나요? 그렇게 하시죠. 꿈꾸는 뭉치님이 저기 아까 한참 전에 지나갔는데요. 왜 노동조합 조합은
선거하면 조합원들도 노동자 정당이나 진보 정당의 표를 찍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참 그게 노동운동이나 진보 정당 운동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앞에 뭐 노동자 의식 문제도 이런 것 있지만 제일 크게는 지금 얘기하는 거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노동조합원조차도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정당의 표를 찍지 않는다는 건, 이것은 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전망이나 의제나 방향이나 그 통틀어서 담론이라고 얘기합시다. 담론에 대해서 흔쾌히 마음의 동의가 다 안 되는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역관계, 학교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지지하는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마음을 흔쾌히 동의한다면 상당히 높은 숫자 비율로 투표를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조합들이나 진보정당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래서 저는 앞에 들어오면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것은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현실에 각 사회의 각 세력 간이 소통되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장에 참가해가지고 우리 것을 보여줘야죠. 우리 걸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밖에 있으면 링 밖에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근데 링에 올랐으면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실력만큼 자기 지분이 되는 거죠. 그만큼 참가하고 그만큼 우리가 조직이나 내용이나 역량을 축적해서, 그래서 조합원과 국민들이 심판을 받아야지 정말 우리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을 지지하거나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이제 큰 세력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선생님께서 꿈꾸는 뭉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은 이제 상당히 노조나 노동자 정치 세력이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누구나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문제라든가 노동운동, 민주노총의 문제가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깐 또 쉬었다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대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은 그 대본에 따라서만 하는 게 일반적인 방송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초대로 오신 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한 대본 없이도 이렇게 방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의하는 부분은 무조건 1대1님이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선입관 문제 동의하면서 원인은 조중동 언론의 문제, 이게 결국은 담론이나 여론 형성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이상학 선생님께서는 노동조합이 또는 노동운동이 그러한 사회적 여론 형성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담론을 주도하고 이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매체도 바로 그러한 여론 형성과 담론 경쟁의 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매체에 대한 후원과 지지, 참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이상학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우리 문화 문제, 노조와 문화 이러면은 보통은 우리 사회에서 선입견이 좀 이렇게 동떨어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문화 또는 노조 문화, 일상 생활 양식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될 수 있을 텐데 노동운동에서도 요즘에는 추세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화적 공감대를 통해서 그 운동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큰 흐름이라고 볼 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노동운동에 있어 어떠한 문화가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어떤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여기서 제가 볼 때 노동자 문화라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자만의 독특한 어떤 것을 표현하는 문화, 80년대 노동해방 문화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제가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공동체 문화, 특히 생활 공동체 문화를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노조를 처음 만든고 노조 활동을 했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직장이라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공동체가 내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노조가 없을 때하고 노조 만드는 이후에 굉장히 직장 내 사람들의 공동체 문화가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굉장히 소위 굉장히 군대식 억압적인 그런 군대식 문화였다가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이게 좀 평등한 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각각 구성원들이 자기 개성을 이게 좀 표출하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우리 80년대 말에 대중적인 노동운동의 폭발, 이것은 단지 노동자들의 임금 높이고 이런 측면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생활 속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그 전에 굉장히 상당히 폐쇄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직장 문화,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서 노동자 권리, 약간 평등한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특히 여성의 권리를 진작하는 데는 사실 노조 역할이, 특히 사무직 같은 데 굉장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공동체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마을 공동체, 시족 공동체에서 지금 그건 다 해체됐잖아요. 다 해체되고 없다고. 전부 지금 도시 생활하는 거 다 뿔뿔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회라는 것은 사실은 권력 있는 자가 자본이 통제하기 굉장히 쉬운 사회거든요. 딱 개별화시키고 TV만 잘 조작하면, 여론만 잘 조작하면 다 상당히 쉽게 이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사회의 공동체, 그게 지역이든 마을이든 그 다음에 특히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가 되는데, 일터의 공동체가 좀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도 되고 이런 광장이 되면 그 일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생활의 장이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생활의 질도 높일 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의 소위 각 국가 권력과 일반 개인 간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중간에 조정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 좀 약간 보수적이지만 디르키미는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 각각의 그 공동체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사실 노조는 전 현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조가 지나치게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도리어 그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그 구성원들의 그 공동의 요구나 삶의 이런 문제나 생활의 이런 것들을 같이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굉장히 어쩌면 옛날 시골 마을의 공동체처럼 저는 그렇게 간다면 노동자들이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보통 보면 노조는 임금 인상 하는 곳, 내 고충 처리 해결해 주는 곳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따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노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노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노조 얘기를 해도 되죠? 예, 하시죠. 저는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해보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법 의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도와 법에 너무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노조가.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보면 제도를 이렇게 고쳐라.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제도를 고쳐라, 법을 고쳐라.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권력이 굉장히 비대한 나라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사실 그것만은 해결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민주노동은 복수노조 문제 이런 거 법으로 잘 해결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노조 내 다른 관계, 단체 교섭이나 조직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데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려고 정부도 그러고 정부가 그러는 것도 상당히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노조도 법을 의존해서 먼저 해결하려는 것도 넌센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조라는 건 중요한 사회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사회 부분으로 보면 크게 보면 시민운동 세력이나 노조 세력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자기 스스로 어떤 걸 만들어내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그것이 노조의 힘도 강해지고 사회 부분도 힘도 강해지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균형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시민단체들도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고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그런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약하다고요. 그러면서 노조는 그런 역할에 어떤 모범을, 모델 케이스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도,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도 노조 한 주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화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노조도 그런 역할, 아까 공동체 역할과 또 연동되는 건데,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는 운동이 될 때, 정말 국민들이나 일반 대중이 볼 때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보면요, 지금 민주노총이 진보대통합 연석회의에 참여해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예. 노동조합이 지금 정당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 지분을 획득해서 이 부분을 해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민주노총이 참여해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좀 현재 어떻게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이게 소위 그 노동자끼리의 그 노동자합과 다른 사회단체 네트워크 연대 이런 것도 특히 정당 부분하고 정당 예. 그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정당을 통합 정당을 만드는 데에 지금 민주노총이 참여를 했고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 통합 정당을 만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노동조합이 각국에 보면 선진국의 노동조합들이 이 정치 노동자 인간의 삶과 특히 그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정치가 사실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만드는 건 역사적으로 다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민주노총은 그 민주노동당을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2개 당이 돼 있습니다만도 만들었고 또 한국노총은 또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해왔고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때 지지해야 될 당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자기 요구를 하고 자기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공동체 문화의 형성과 그 연관해서 강정기지 반대님이 질문을 하셨네요. 촛불이나 시민들에게 민주노총의 빨간 조끼, 딱딱할 수밖에 없는 집회문화 등등의 거리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고민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집회문화의 문제로 지금 그 이야기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그 사회가 저희 87년 체제, 97년 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하는데 그 87년 체제라는 거는 일종의 그 억압적인 그 권력 내지 문화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소위 그 6월 항쟁이나 그 위에 어떤 민주노조 운동 이런 것들은 그 권리 찾기, 노동자 권리, 그다음 시민 권리 이런 운동의 측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과 현재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 좀 다른 측면이 강조되죠. 노동을 보면 이제 사실은 그 고용의 문제, 이제 권리보다 고용의 문제가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중요해진 문제였고 그 전에는 노동자 기본 권리 이런 것들 달라졌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적으로 그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달라졌고 정치적인 상황이 달라졌고 그 속에서 노동자의 역할이나 요구가 달라졌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그 사회 상황이 달라졌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생각도 달라지는 거죠. 그게 되면 요구하는 방식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소위 집회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그런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80년대나 70년대는 강력한 권력에 대해 저항했던 정말 그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럼 그것으로서 모든 정당성이 거기에 있는 거, 그것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거밖에 선택할 방법이 없었던 시절이고, 지금은 물론 그 자본이 그때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지만 어쨌든 방식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는 방식은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게 집회나 파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그것이 이제 이제 아주 참 여러 의견이 있고 통일이 공감대가 안 되는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참여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그 공동체 지역이라든가 참여하거나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라든가 이런 그럼 새로운 이슈. 그래서 아까 경영 참여 문제라든가 노동자 나눔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우리 사회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도 노조가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경영에 대한 어떤 그 전략적 개입 이런 것. 왜냐면 그것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대우자동차 판매 얘기했는데 대우자동차 판매 노조가 일찍부터 그걸 개입해가지고 만약 회사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으면
5만 원짜리 주식사가 2천 원 된 주주들이 99%가 개인 주주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5만 원짜리 사가 2천 원 됐습니다. 완전히 휴지가 된 거잖아요. 자기 돈이. 그런 것들도 기업이 그렇게 한 것을 노조가 그것을 안에서 개입하고 견제하고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면 노조가 그런 역할을 하면은 자기 노조원 자기들만 이걸 제한되는 건 아니죠. 건설회의에서 거기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 주주들이 당장 그 회사가 안 망하면 자기 돈 이렇게 잃지 않잖아요. 그 주변에서 관계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등으로 노조의 역할을 굉장히 다원적으로 넓혀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할 때 여전히 노동조합이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그런 다양한 플러스 요인과 같이 가는 노동운동이 저는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 저도 볼 때 노동운동이 너무 그 과거에 좀 이렇게 뭐랄까 화석이랄까? 화석 같은 걸 움켜쥐고 그대로 오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뭐든지 변화한 세상에 그 과거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은 감동을 주기는 힘들죠. 그러나 이제 뭐 색깔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한국 현상으로 불려지는, 예를 들어서 월드컵 이후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 빨간색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뭐, 그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적어도 대중적으로는 빨간색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 거예요. 대신 그 예쁜 빨간색으로 즐겁게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은 있겠죠. 어차피 내용은 요구하는 것이 이제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고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연한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투쟁 자체라는 게 한없이 또 유연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저희 퀵서비스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상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직이 약하다 보니까 작년에 조교회사에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할 때 김치 배달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사회적인 그런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해서 이 공동체 의식에 노동조합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민주노총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상 너무나 지금 조합주의에 빠져있는 이 민주노총을 어떻게 빨리 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번 상황 무조건 1대1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안누리입니다. 예. 퀵서비스 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빨간색의 문제는 좀 전에 김원효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예쁜 빨간색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퍼뜨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워낙 넓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죠. 근데 이상학 선생님이 주로 강조점을 두신 거는 어떤 많은 시간을 활동하는 곳에서 그 공동체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과 같이 그 자본의 필요에 따라서 채용했다가 쉽게 자르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기업 문화 또는 노동자들 사이의 문화를 공동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거 결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하여튼 그런 공동체 문화의 필요성, 이건데 실제 그러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다면, 예,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방법론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실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이 노동운동에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거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작은 것부터, 예. 그리고
창의적으로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실정에 맞게 부제에 보면 노조가 조직이 강한 노조들을 보면 그 안에 그 소위 그 우리 노조 소모임 그러죠. 작은 그 모임들이 굉장히 활발한 노조들이 굉장히 조직이 강해요. 그리고 저희 노조 팀이 있고 그것은 그냥 노조도 그냥 하나 중앙에 하나만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와 그 안에 뭐 하다못해 우리는 테니스를 치나 등산을 한다 뭐 이런 꽃꽂이를 한다 이런 모임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들이잖아요. 작은 공동체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발한 노조들이 굉장히 노조들이 강해요. 그리고 그 부서 같은 노조 분해, 뭐 대의원들 이런 데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보면 그런 모임이 활발한 데는 보지 않아도 노조가 잘 되고 있는 데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반대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는 창의적 그 실정에 맞게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하고 노조나 중앙 노조나 단위 노조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촉진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죠. 사실 저기 70년대 민주노조 운동했던 선배들을 만나보면은 그때는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조직의 일상적인 예를 들면 그런 활동, 뭐 친목 모임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풍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탄압 속에서도 그 노조가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 지금은 제가 현장에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노조들에서 그런 것보다 지금 오히려 그런 것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어쩌면 노조는 노조고 내 개인적 활동은 밖에서 이런 게 도리어 많지 않나. 그러면 노조가 그 조합원들의 생활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자기 개인적 여가 활동 이런 것들에서 개입할 능력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러면 노조라는 게 그 어떤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점점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아주 크고 그런 속에서 개인이 어떤 그 행복감, 그 또 삶의 어떤 그 충만함, 뭐 이런 걸 느끼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작은 규모에서 서로 이렇게 재밌게 놀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의식도 함께 공유하고, 또 이러한 것이 기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노조나 이런 걸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역에서도 그러한 모임들이 이제 기초가 된다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노조의 경우는 바로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구호로서만 뭐 단결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 그거는 뭐 어떤 그 회사의 문제가 생길 때 일치단결해서 파업을 해도 제대로 파업할 수 있는, 왜냐면 노동자에게 사실 주어진 무기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파업이 강력한 무기인데 그 전에 아주 소규모 모임 속에서 잘 이루어진다면은 그 어떤 공동체의 문화를 기반으로 노동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노동 그 운동 그리고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노래 들으면서 쉬었다가 그 진보대 통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몇십 년